선거 아는 만큼 보인다. 선거와 미디어 시간입니다. 소셜미디어가 발달하면서 가짜 뉴스가 범람하는 이 시대, 이것은 선거와 정치 양극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또 이 가짜 뉴스에 대해서 대처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이 시대인데요. 이런 것들을 우리 이규정 고려대학교 평화민주주의연구소 교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께 해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함께 하시죠. 예, 방금 소개받은 이규정입니다. 저는 오늘 선거와 미디어라는 주제로 미디어가 현대 정치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또 구체적으로 선거 과정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들 관심이 많으실 텐데 이번 21대 총선에서 미디어가 어떤 기능을 했고 또 최근 주목받고 있는 가짜 뉴스들은 어떤 것이 있었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짜 뉴스를 구별해낼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런 방안까지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디어라는 것은 어원상으로 라틴어 메디움, 가운데란 뜻이에요. 그리고 메디우스, 사이에 있다 이런 말에서 기원했다라고 합니다. 반면 이제 미디어의 번역으로 쓰는 우리 언론이라는 것은 말씀언과 논하다 할 때 그 론이 합쳐진 말인데 조리가 있는 글이나 견해를 곧대로 밝히고 토론하다 이런 뜻이 있는 거죠. 즉 서양에서 미디어는 그 자체로 가치 판단이 배제된 용어라면은 우리 동양에서 언론은 뭔가 좀 긍정적인 측면의 가치 판단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과연 오늘날 미디어 언론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문이 생기고 있죠. 그래서 어원상으로 미디어는 이제 다양한 행위자들 사이에 의사소통을 매개하는 수단인데 최근 정치에서 미디어를 지배하는 자가 곧 권력을 가진 자와 동일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탈리아의 실비오 베를루스코니라는 사람은 이탈리아 미디어의 신문, 방송, 또 출판, 굉장히 많은 언론 분야를 아우르는 거대 언론 독점체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탈리아의 총리가 돼서 정치 권력을 획득하기도 했었죠. 그런 측면에서 미디어를 지배하는 자가 권력을 가진 자다라는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미디어가 도대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와 관련돼서 조금 유명한 사진인데 잠깐 저기 화면을 봐주시면요. 일단 사진상에서는 두 명의 군인이 한 명의 포로를 잡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어느 부분을 부각해서 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 사진대로 해석한다라면은 전장에서 핀 인류의 그는 적이 아니라 인간이었습니다. 이런 식의 이제 제목을 달 수 있을 거예요. 반면에 이제 이쪽 편을 가려버리면은 저항할 수 없는 포로 이렇게 가혹한 대우 괜찮은가? 이런 식의 또 전혀 반대의 시각을 사람들에게도 전달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미디어가 어떤 방식으로 현실을 매개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실제 수용자들이 받아들이는 정보는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미디어가 실제 정치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고 선거에서는 어떤 기능을 하느냐. 미디어의 기능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권력에 대한 감시 기능, 우리 너무나 다 많이 알고 있는 것일 거예요. 언론을, 미디어를 권력의 제4부다라고 부르는 것. 기본적으로 권력에 대한 비판 감시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정보 제공과 교육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알아야 될 많은 것들을 현대는 미디어를 통해서 받아들이고 있죠. 그리고 또 선거에서 중요한 이슈가 무엇이냐, 이건 역시 언론을 통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제 설정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심하다, 그래서 환경을 보호해야 된다, 미세먼지를 저감해야 된다 라는 의제를 만들어내는 거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화력 발전을 줄여야 된다라고 단순하게 무엇에 대해서 생각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넘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까지
미디어가 수용자들에게 강제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그 언론의 미디어의 기능이 합쳐져서 결과적으로는 공론장을 형성하게 됩니다. 시민 포럼 기능을 하고 또 우리가 심의 민주주의라는 구성원들 사이에서의 지속적인 토론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민주주의의 모습을 바로 미디어를 통해서 구현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미디어는 대단히 긍정적인 기능을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선거에서 미디어는 어떤 기능을 하느냐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면은 현대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행위자 중에 하나가 정당입니다. 정당. 그런데 정당의 모습은 미디어가 발달하면서 굉장히 다양하게 변화해 왔었거든요. 최초의 정당은 소위 말해서 대중정당이라고 해서 이데올로기적인 지향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사회주의자들이 발명했거든요. 그리고 당비를 내는 당원이 중심이 되는 조직 형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차 세계대전 이후 산업구조가 복잡해지고 더 이상 막스적인 계급 구조만으로 그 세상을 해석하기가 어려워지니까 좌우 이데올로기를 모두 수용해야 하는 상황으로 변화하게 되었고 정당 역시 이데올로기적인 부담이 약화됐습니다. 그런 정당을 우리가 포괄정당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 선거 때도 보면은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정당인데 공약을 보면은 보수적인 정당에서 주장할 만한 내용들을 받아들이기도 하고 또 그 반대로 보수 정당이 진보 정당의 이슈를 받아들이기도 하죠. 이런 식으로 정당의 이데올로기적인 부담이 약화됐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미디어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점점 갈수록 커지니까 선거 전문가 정당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사회 구조가 복잡해지면서 전문 지식이 필요해지니까 변호사라든가 또 해당 분야에서 나름대로 전문성을 가진 인사들을 정당들이 선거 때마다 대거 영입을 합니다. 전문가들 역할이 일반 당원보다 중요해진 것이죠. 그 다음에 선거 과정에서 각 당의 이미지를 어떻게 유권자들에게 전달하느냐 이것을 잘 조율할 수 있는 미디어 전문가들의 역할이 중요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선거에서의 정당 조직 형태가 선거 전문가 정당이라는 것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애초 정당이라는 것은 그 자체의 논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정책인 논리죠. 지지자들을 위해서 이익을 대변하고 공약을 제출하거나 이런 것이 원래 정당의 역할이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하면은 미디어가 더 주목받을 수 있을까? 미디어에게 더 주목받을 수 있을 것인가가 정당의 중요한 목표가 되어버립니다. 일종의 역전 현상이 발생하기도 하죠. 그것을 우리는 이제 정치의 미디어화라고 개념화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디어가 선거에서 중요한 수단이 되었던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 1960년 미국 케네디와 닉슨의 대통령 선거였습니다. 선거 당시 닉슨과 케네디의 경력을 비교하면은 닉슨은 상하원 의원을 12년이나 지냈었고 또 부통령을 또 하면서 대단히 그 출중한 정치 경력이 있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케네디는 미국 대다수 사람들이 잘 믿지 않는 카톨릭이었고 명문가 출신이고 좀 생긴 게 잘생겼다라는 정도의 정보밖에 알려진 바가 없거든요. 그런데 1960년 선거에서 최초로 TV 토론회라는 것이 도입이 됩니다. 그래서 케네디는 TV 토론회 준비를 굉장히 철저하게 하죠. 지금처럼 이미지 메이킹을 하는 전문가들을 불러들이기도 하고 패션도 그 사전에 점검을 하기도 하고 또 메이크업도 하고 이런 식으로 토론회 준비를 굉장히 철저하게 합니다. 반면 닉슨은 토론회를 상대적으로 좀 덜 주목을 했었죠. 그래서 실제 처음 토론이 벌어졌을 때 누가 보더라도 케네디가 압승하는 결과를 나타냅니다. But I think it could be a greater country. And this is a powerful country, but I think it could be a more powerful country. 닉슨은 뭔가 병약하고 좀 노회한 모습, 아픈 모습, 힘없는 모습으로 이미지가 전달된 반면 케네디는 흑백 TV 시대였는데 그 컬러에 맞게 스스로의 이미지를 젊고 강인하고 진취적으로 부각시킬 수 있는 토론 전략을 채택해서 성공을 하게 되죠. 그 이후에
우리에게 있어서도 이 TV 토론회라는 것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고, 우리나라로 온다면은 토론회는 아직도 여러 가지 좀 제약 요소가 있긴 합니다. 그러나 각 정당에서 대통령 선거에 주목하는 것이 바로 정치 광고거든요. 대선 광고가 있습니다. 1997년 대통령 선거부터 대선 광고들이 본격화됐었는데 97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김대중 대통령이 DOC와 춤을이라는 노래에 맞춰서 춤을 춘 광고가 있었거든요. 물론 정말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잘할 수 있습니다. 꼭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준비된 대통령. 그 광고를 한 이유는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나이가 많다라는 이유로 건강 이상설이 좀 제기됐었거든요. 그것을 불식시키고 건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였죠. 그 이후에 뭐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노무현의 눈물편이라 그래서 이제 민주당의 후보로 지정이 됐지만은 당내에서 흔들기 같은 게 있으니까 좀 약한 후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지지와 동정을 이끌어내는 효과를 그 광고에서 노렸었죠. 노무현의 눈물 한 방울이 대한민국을 바꿉니다. 그리고 이명박의 국밥. 이거는 당시 경제 상황이 어려운 그 와중에서 뭔가 이명박이 대통령이 되면은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불러일으켰던 거죠. 밥 처먹었으니까 경제는 꼭 살려라잉. 알겠냐?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실천하는 경제 대통령 기호 2번. 무엇보다 깨끗한 정부를 만들겠습니다. 저 박근혜 부패의 고리를 끊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돼야 된단 게 그래야 뭐라도 바뀔 거 아니요. 기대하세요. 박근혜가 바꾸는 세상. 확 바꿔버려. 준비된 여성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특전사 시절의 사진을 홍보 자료로 활용했습니다. 그 이유는 좌파 정권이다. 뭐 북한에 대한 그 좀 유연한 태도를 가지고 있다라는 비판에 직면하니까 그렇지 않고 나는 실제 군대를 갔다 온 사람이고 또 가장 정예 부대인 공수 특전사를 나왔다라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일각에서 제기되는 그런 이제 친북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사용했던 거죠. 그만큼 이제 실제 후보자와 그 정당이 가지고 있는 정책이라든가 공약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유권자들에게 어떤 이미지로 보여지는가가 더 중요하게 되어버린 셈인 거죠. 그런데 이번 총선을 접하면서 또 최근 들어서 가짜 뉴스라는 것이 우리에게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가짜 뉴스라는 것은 비교적 최근에 등장한 개념인데 굉장히 여러 가지 측면을 포함하고 있어요. 크게 6가지 차원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뉴스 풍자, 유머와 과장을 사용하는 거, 이건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패러디, 기존 주류 미디어를 모방하는 거. 그런데 심각하게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주는 것이 날조 조작과 같은 가짜 뉴스예요. 사실에 근거가 없는 것을 가짜로 만들어내는 거. 뉴스의 기사 형식을 차용해서 사람들에게 알리는 게 날조죠. 그 다음에 허위 정보 묘사를 위해서 이미지나 비디오를 조작하는 거. 요즘에는 딥페이크라고 해서 동영상도 움직이는 사람의 모습까지도 가짜로 조작해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속을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광고도 있습니다. 이거는 주로 신문 지면상에서 보면 부동산 광고에서 많이 나오는데 기사인 듯 한데 자세히 보면은 광고예요. 그러니까 광고의 형식을 차용한 기사. 이것들 일종의 가짜 뉴스죠. 그 다음에 또 좀 고약한 것인데 선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프로파간다. 나치 히틀러가 잘 사용했던 거죠. 대중을 설득하기 위해서 굉장히 강렬하고 편향성 있는 정치적인 메시지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가짜 뉴스라는 것이 그 전부터 있었는데 최근에는
굉장히 다양한 차원을 포괄하는 개념이고 소셜 미디어가 발달하면서 사람들에게 더 많이 전달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끼치는 영향도 더욱 커졌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제 총선이 끝났는데 지난 총선에서도 많은 가짜 뉴스가 있었습니다. 뭐 기억나는 가짜 뉴스가 있을까요, 우리 학생들? 유튜브에서 봤던 것 같은데 투표지가 유출돼서 이게 결과가 조작됐다라는 영상을 썸네일을 본 것 같습니다. 또 뭐 다른 게 있을까요? 몇 분 사시는 마을인데 주민 수보다 투표 수가 더 많았다. 이런 거를 봤어요. 지금 두 분이 지적하신 뉴스들이 대표적인 가짜 뉴스의 사례들입니다. 크게 좀 구분을 해서 분리를 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소셜 미디어가 생산하는 가짜 뉴스들이 많아요. 카톡으로 돌아다닐 메시지들 있잖아요. 뭐 받은 글 해서 코로나 관련 뭐 어떤 뉴스들이 있습니다. 뭐 이런 거. 사실 그것은 이제 기자들이 언론사의 정보 보고를 위해서 속칭 찌라시라는 형태로 조작돼서 1차적으로 만들어낸 정보의 무더기예요. 그냥 기사는 아닌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유출이 되었거나 또는 악의적으로 조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 내용을 읽어보면 그럴싸한데 사실은 이제 팩트와는 전혀 무관한 내용들이 의도적으로 조작된 것이 있죠. 그리고 또 뉴스 기사 형식을 그대로 차는 것도 있습니다. 요즘은 간단한 컴퓨터 조작을 통해서 그런 기사 형식을 만들 수 있으니까 언론사의 제호, 그 다음에 사진, 그 다음에 나름 뭐 육하 원칙을 지키는 듯한 그런 기사를 적어서 또 기자 이름까지 만들어서 뉴스를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지난번 총선 때 중국 동포들도 1개월만 우리나라에 체류하면 투표권을 부여한다. 이거 대대적인 가짜 뉴스였단 말이에요. 근데 기사 형태로 교묘하게 조작이 되어서 만들어졌죠. 근데 이런 것들이 워낙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다 보니까 제도권 언론에서도 확인을 안 할 수가 없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 뉴스가 또 다시 재가공돼서 마치 자신들의 주장이 진짜인 양 둔갑하는 경우도 있었죠. 그 다음에 기존 미디어들도 경우에 따라서는 일종의 가짜 뉴스 오버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뉴스 이제 선거 경쟁을 보도하면서 제목을 선거 개입 의혹이라고 하니까 다른 외부 세력들이 개입되어서 뭔가 선거 결과를 조작하려고 하는구나라는 인상을 받잖아요. 근데 실제 리포트 내용을 들어가 보면은 선거 기획과 관련된 내용은 없습니다. 제목에만 있는 거예요. 그냥 주요 정당 후보자들의 동정, 선거 운동 내용을 보도하는 거. 그 정도에서 끝인 겁니다. 근데 제목은 선거 개입 의혹이라고 해서 대단히 그 따옴표를 달고 자극적으로 달므로써 사람들이 이 지역에서 뭔가 이상한 일이 발생하고 있는구나라는 이제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가짜 뉴스가 실제로 유권자들에게 어떤 효과를 미쳤느냐를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한국정치학회랑 정당학회에서 선거 기간 중 가짜 뉴스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17.1%의 유권자가 가짜 뉴스를 경험한 적이 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17.1%면은 조금 거칠게 해서 5명 중에 1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짜 뉴스가 굉장히 많이 선거 기간 동안 퍼졌구나를 알 수가 있죠. 근데 더 심각한 것은 가짜 뉴스를 접한 사람들 중에서 이 뉴스를 신뢰한다라는 사람의 비율이 거의 30%를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일부는 가짜 뉴스를 그냥 사실로 믿어버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유권자들로 하여금 투표 정보를 왜곡하는 효과를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사전 투표 조작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구글 트렌드 분석을 했었는데 선거 기간을 전후해서 굉장히 검색량이 폭증합니다. 그러다가 최근까지도 이 검색량이 지속되는 추세를 보이는데 그만큼 불필요하게 지불해야 될 사회적 비용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짜 뉴스의 효과. 우리나라는 좀 집단 간의 갈등이 좀 큰 편이거든요. 어떤 집단 사이에서 갈등이 좀 클까요? 제가 느끼기엔 세대 갈등이 가장 와닿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글쎄요, 저는 꼰대 소리 안 들으려고 가능하면 여러분들과 좀
갈등을 느끼고 싶어 하지는 않는데 세대 갈등은 또 높지 않습니다. 68%. 지역 갈등은 주로 수도권과 지방의 갈등 형태로 나타나는데 그것도 높지는 않습니다. 61.7%. 근데 가장 높은 거는 진보 대 보수의 이념 갈등입니다. 91.8%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한국 사회 집단 간 갈등의 큰 요소로 꼽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선거 결과 자체에 승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진보와 보수 사이의 갈등이 점점 커질 수밖에 없는 거겠죠. 이런데 가짜 뉴스가 상당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가짜 뉴스로 인해서 나타나는 정치적 효과 뭐가 있냐면은 미디어 신뢰도가 저하됩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에서 매년 이제 뉴스 리포트를 발표하는데 우리나라 뉴스의 신뢰도가 조사 대상 38개국 중에서 4년 연속으로 최하위를 했습니다. 좀 부끄러운 거죠. 근데 이 기록은 다른 나라와 비교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 수용자들이, 우리나라 유권자들이 우리나라 기사를 믿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만큼 한때 기자들이라고 하면은 뭔가 여론을 주도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좀 앞서서 뭐 좀 선도자적인 입장으로 이해되는 시기가 있었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사실 이번 강의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부분이고 저도 명확한 답을 제출해 드리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될 문제이긴 한데 어떻게 하면은 가짜 뉴스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문제인 거죠. 무슨 아이디어가 있을까요, 우리 학생들? 저는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청소년들 10대 같은 경우에는 이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디어 플랫폼들이 다양화되고 있고 끊임없이 검증되지 않는 정보들이 생산되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정보들에 굉장히 취약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이들이 주어진 정보나 견해를 비판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 교육이라던가 미디어를 올바르게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같은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좋습니다. 미디어 교육을 해야 된다는 거 가장 중요한 것이겠죠. 본질적인 거고. 그런데 조금 세부적으로 들어간다라면은 뭐 몇 가지 많은 방법이 있어요. 일단 뉴스 기사를 봤을 때 가장 중요한 비판적으로 확인하는 것인데 출처를 확인하는 것. 누가 썼느냐, 어떤 언론사에서 썼느냐를 확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짜 뉴스들이 횡행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누구나 뉴스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랜 역사 과정 속에서 나름의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뉴스 매체들이 있습니다. 비교적 그런 매체들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뉴스를 만든 사람이 누구냐, 어떤 매체에서 만들어졌느냐를 확인하는 거죠. 그리고 또 매체를 확인한다는 것이 우리 사회에서 특정 언론사가 만들어낸 정보는 참 믿을 수 있어. 또 특정 언론사는 믿을 수 없어라는 어떤 그 개인의 가치 판단 기준을 사전에 적용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 뉴스는 어디 가서 만들었네? 그럼 믿고 걸러야지. 뭐 이런 식의 그 출처 확인의 효과도 있는 거죠. 물론 이것은 전적으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제목만 읽지 말고 전체 기사를 확인해라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뭐 예를 들어서 한밤중에 탤런트 A양 한강 다리로 달려간 이유는 뭐 이런 기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탤런트 A양이 무슨 큰일이 있었나라고 들어가서 보는데 실제 보면은 드라마 내용, 뭐 어젯밤에 방영된 드라마 내용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목에 낚여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저자를 확인하라라는 거. 누가 썼는지. 아까 그 언론사가 어떤 언론사냐를 확인하는 것을 넘어서 어떤 기자냐라는 거. 그래서 최근에는 이 뉴스의 수용자들이 그런 가짜 뉴스를 생산해내는 기자들을 뭐 박제시키는 그런 사이트도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 기자가 썼네. 이건 또 뭐 믿고 걸러야지. 또 뭐 예를 들어서 뭐 신뢰도가 높은 방송에서 뭐
나온 앵커가 발언한 것이다. 그럼 그거 믿을만 하겠네라는 거. 그런 식으로 가짜 뉴스를 판독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근거 자료를 활용하라라는 거. 기사들이 보통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뭐 외국의 전문가를 인용한다거나 해외 연구소를 인용한다거나 그런 등등의 방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면 실제 그 연구소가 있는지 그 출처가 정확한지 간단한 검색을 통해서 확인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런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날짜를 확인하라라는 거. 오래된 뉴스를 오늘날 뉴스처럼 둔갑시키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너무나 초보적인 겁니다. 그 다음에 농담이냐 아니냐. 우리 만우절 같은 날 보면은 가짜 뉴스가 막 쏟아지잖아요. 그러면 일단 요거는 만우절 날 용으로 나온 뉴스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날짜를 확인하는 거.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편견이 있는가라는 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즐겨보는 언론이라든가 매체가 사실은 일정하게 정해져 있을 거예요. 자신의 취향이라든가 이념 성향에 부합하는 기사들을 더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이념 성향이라든가 취향과 반대되는 언론사에서 기사를 냈다라고 해서 그걸 불신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일종의 자기가 가지고 있는 편견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을 극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전문가에게 문의하는 것.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오늘날 뉴스들이 우리가 잘 모르는 전문 지식을 요구하는 게 많단 말이에요. 최근 들어서 정부가 부동산 관련 3법을 통과시켰는데 그 내용을 우리는 사실 잘 모르잖아요. 이것이 정말 언론에서 보도하는 것처럼 이제 부동산을 이제 급등시키는 효과가 있는지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법 내용을 잘 모르니까 관련 분야 전문가들한테 문의하는 게 중요한 거겠죠. 그런 것들은. 그래서 아까 학생이 얘기한 것처럼 자라나는 미래 세대들에게 미디어 교육을 통해서 가짜 뉴스를 판별해낼 수 있는 교양을 길러내는 것. 그것이 본질적인 가짜 뉴스 극복 방법일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와 더불어서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가짜 뉴스를 극복해내기 위해서는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은 좀 세부적인 방법을 사용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선거관리 제도가 대단히 치밀하고 잘 짜여져 있습니다. 사전투표를 하는 나라들도 별로 많지 않아요. 미국 일부 주에서 하고 그러는데 가능하면 유권자들이 편리하게 투표장에 가서 투표를 높임으로써 선출된 사람으로 하여금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는 그야말로 민주주의를 꽃피우기 위해서 다양한 제도를 이미 만들어 놓은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기왕에 만들어 놓은 제도가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선관위의 노력이라든가 또 나름 심사숙고해서 투표한 유권자들의 선택까지도 왜곡하고 폄하하는 그런 가짜 뉴스들은 철저히 좀 극복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가짜 뉴스 확인법, 구별법을 또 해주셨는데 우리 학생분들 중에 우리 교수님께 내용 중에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 한번 질문 한번 부탁드려요. 트위터랑 페이스북 이 두 가지 매체가 되게 미국에서 중심적인 매체인데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인 발언, 뭐 음모론이나 가짜 뉴스에 대해서 두 기업이 대처하는 방식이 다르다고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트위터는 그런 음모론이나 확인되지 않은 팩트에 대해서 이것이 거짓이다라고 붙이는 건 아니지만 이것과 다른 뭐 CNN의 보도나 이런 좀 우리가 공신력이 있는 기관의 보도를 밑에 첨부하는 식으로 그것을 수용하는 사람들이 비판적으로 사고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페이스북은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뉴스 수용자가 그것을 다 체크하고 하면 좋겠지만 그렇기엔 비용이 또 들고 시간도 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미디어의 적극적인 역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트위터와 페이스북의 대응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로 사례를 들어오면은 포탈이 하는 뉴스 규제는 타당한가라는 질문으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위터는 일종의 포탈 역할을 하면서 가짜 뉴스를 판별해내고 적극적으로 차단을 하는 역할을 하는데 페이스북은 그렇지 않다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포털이 자극적인 기사를 먼저 검색에 올리고 자주 노출시킴으로써 오히려 가짜 뉴스를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포털은 과연 언론인가라는 또 질문이 제기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학생이 질문한 내용은 좀 양면적인 그 요소를 함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명백한 가짜 뉴스라면은 일정하게 제재라든가 또 참고 정보를 같이 달아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지나쳐서 그 트위터라든가 페이스북 또는 포털과 같은 플랫폼 자체가 언론의 역할을 하고 권력이 되는 것도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네. 우리 또 다른 분 질문하실 분이 혹시 있으신가요? 오늘 강의 너무 잘 들었고 가짜뉴스가 특히 어떤 측면에서 해악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많이 알게 되었던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질문하고 연결될 수 있는 질문 같은데 가짜뉴스의 해악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것을 규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서 강력한 방안 중에 하나가 법률적으로 이것을 규제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입법안들 중에서도 이 가짜뉴스를 규제하기 위한 법률들이 발의된 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것이 법률로서 무언가를 규제한다는 것이 사실 또 다른 비용을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둘러싸고 굉장히 많은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이런 법률로서 가짜뉴스를 규제하자는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생각한 법률이 있어요? 뭐 누구 하면 몇 대 때린다 뭐 이런 거 있어요? 제가 생각한 법률까지는 없지만 네. 가짜 뉴스의 어떤 개념 정의를 좀 명확하게 해야 한다거나 그게 표현의 자유를 좀 지나치게 제약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두 가지 상충되는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처럼 표현의 자유라는 또 영역과 또 가짜 뉴스의 해악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제재를 가해야 되는 두 가지 가치가 상충하는데 저는 의도적이고 좀 너무나 명백한 가짜 뉴스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제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 언론이 오보를 낸단 말이에요. 가짜 뉴스를 내요. 그러면은 현행 법률에 따라서 그 이의 신청을 하고 언론 중재 신청을 하고 또 언론 중재 신청을 넘어서 아주 이제 그 형법적인 측면으로 넘어가서 뭐 무고죄라든가 이런 걸 하죠. 그러면은 오보로 판명이 난 이후에 그 언론이 하는 대처가 대단히 좀 실망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기존에는 굉장히 많은 분량의 오보 기사를 쏟아내었는데 거기에 대한 대응은 뭐 바로 잡습니다. 지난 며칠 보도는 사실이 아니기에 정정해 드립니다. 라는 식으로 짧게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사이에 발생한 사회적 비용 이런 것들을 그대로 다 보상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동일한 오보에 대해서 동일한 기사량을 보도해야 된다라든가 또는 대단히 명백하고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오보에 대해서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좀 법률적으로 제재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21대 국회 내에서도 뭐 가짜뉴스 처벌법이라는 제목으로 관련 뉴스들이 좀 관련 법률들이 제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통과가 될지 안 될지는 좀 더 국회 내에서 논의 과정을 지켜봐야겠죠. 이런 게 또 논의가 되고 있군요. 근데 오늘 함께 해봤는데 오늘 이 강의 시간 한 줄로 좀 정리해 주신다면 교수님 어떻게 정리하시겠어요? 어렵네요. 한 줄로 정리한다면은 비판적 수용자가 가짜 뉴스를 이길 수 있다. 뭐 이 정도. 여러분 결국 가짜 뉴스는 내가 지켜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내 스스로가. 맞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